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서른들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옴니 CNS의 교육연구센터장 이문조입니다. 더운 7월, 8월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새 가고 여러분들과 벌써 세 번째 줌 강의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뇌파와 맥파에 대한 조금은 지루하고 딱딱한 듯한 어떤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덜 딱딱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옴니핏 스트레스 측정 결과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또 거기에 있는 지표들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추신경인 뇌파 그리고 자율신경인 HRV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또 뇌파까지는 가지 못하고 HRV, 즉 심박 변이도에 대한 지표들은 그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지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하다 보면 이 결과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결과지를 가지고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내담자에게 활용하신다면 상담의 효과 또는 치료 효과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이 수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지의 유형별 차이, 그리고 HRV의 주요 지표 의미와 정상 범주, 그리고 수치가 높거나 낮을 때 해석 포인트까지 실제 적용 가능한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옴니핏을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충분히 깨끗한 좋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를 보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만 참아 주셨다가 네, 채팅창에 메일과 함께 남겨주시면 강의 말미에 시간이 남으면 답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가 마친 후 메일로 개인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리핏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트레스 체크를 하면 즉 그 결과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형 그리고 전문가 1형 그리고 상세형까지 총 4개의 결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측정하고 나면 이렇게 딱 점수로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 일반형 결과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내담자에게 가장 어떤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에 나오는 지표들은 각 유형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표를 표한 방식만 달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지표가 겹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 여러분들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나와 있죠? 네, 멘탈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두뇌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불안 또는 압박감, 과도한 어떤 사고 활동이 반영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은 뇌파, 즉, 이의지를 기반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뇌파에서는 우리 하이베타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고베타 파워가 우세하게 높게 출현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긴장이라든지 불안 또는 과도한 사고가 나타나고 고유 리듬 우리 지표에 있었죠. 네, 우리 인간의 지배 주파수인 피크 프리퀀시 고유 리듬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 프리퀀시는 불안정하게 보여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인지적 가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변인 HRV와 관련돼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부교감이 낮아지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또 자율신경이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것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호흡 조절이라든지 또는 명상, 인지행동 상담, 그리고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노럴 로비트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이 신체적 스트레스는 주로 HRV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죠. 이는 교감신경 과활성으로 인해서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긴장 반응을 말합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신체적으로는 이런 심박의 증가, 그리고 호흡의 가속, 혈압 상승, 소화 기능이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 뇌파에서는 저주파, 즉 세타파워나 델타파워 같은 매우 느린 서파의 증가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배적으로 출현하는 알파파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복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이겠죠. HRV, 즉 심박변이에서는 해당되는 지표들인 HRV 인덱스가 저하되거나 또 평균 RR, 즉 민 RR이죠. 이것이 단축되거나 또는 비트 퍼 미닛, 즉 분당 심박수가 감소하는, 아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감신경 과활성을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장에서는 어떤 수면의 관리라든지 또는 규칙적인 운동, 영양의 보충, 생활 습관의 개선과 같은 이완 그리고 힐링을 기반으로 한 뉴로 피드백 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력 지표입니다. 이 무기력 지표도 역시 정신적 무기력과 신체적 무기력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정신적 무기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파, EEG를 기반으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무기력은 어떤 사고나 의욕이 저하되고 집중이 어렵거나 또는 감정적 활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뇌파에서는 알파 파워의 과도 불균형이나 또는 고유리듬이 정상 성인에서 나타나는 9에서 10Hz 범주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지 저하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해서 하려고 했을 때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무기력입니다. 신체적 무기력은 HRV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쉽게 오면서 활동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죠. 역시 HRV 지표들 중에서는 자율신경 활성도가 낮아질 것이고 누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HRV 인덱스 저하가 저하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력 지표가 높게 나타나면 어떤 작은 목표를 세워서 거기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는 생활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번아웃 지수입니다. 역시 번아웃 지수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번아웃 지수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정신적 번아웃은 역시 EEG를 중심으로 그리고 신체적 번아웃은 HRV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진 지표입니다. 정신적 번아웃은 장기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과부하로 인해서 의욕과 또 집중력이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뇌파에서는 저주파가 증가하고 고주파가 증가하는, 즉 어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매우 느린 주파수 서파가 나타나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의해서 번아웃 상태가 되면 그와 반해서 역으로 하이베타와 같은 고주파, 즉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세하게 출현하는 고주파가 증가하는
그런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패턴이 관찰되어집니다. 이것은 집중력 저하와 그리고 두뇌 부하도가 겹쳐서 뇌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진되어지는 상태로 이어지겠죠. 신체적 번아웃에서는 HRV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고 또 HRV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회복이 더디고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번아웃 상태에서는 단순히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의 뇌와 몸이 뭐예요? 동시에 나에게 경고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좀 살게 해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휴식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배분, 유의한 훈련, 뭐, 또는 전문가와의 어떤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반형 지표에서 보는 이제 마지막 스트레스 저항도이죠. 스트레스 저항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지표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뇌와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스트레스가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항 회복력, 즉, 어, 레질리언스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저항도가 높으면 뇌파에서는 우리의 그 고유 리듬이 9에서 10Hz를 유지하기가 잘 유지할 수 있겠죠. 즉,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알파, 베타 파워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것입니다. 또, 두뇌의 부하도에서는 그 부하도가 정상 범위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HRV 지표에서는 HRV 인덱스 값이 양호하게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 부교감이 균형이 잘 유지되어지면서 심장의 건강과 그리고 회복력이 그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와도 그에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안정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낮게 되면,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회복이 매우 더딘 상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뇌파에서는 고유 리듬이 아까와는 다르게 9Hz 이하로 떨어져서 두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따라서 뭔가에 집중하거나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그 효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떨어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알파파우는 감소하고 하이베타는 증가하는 현상이 보여질 것이고 정신적으로 불안, 긴장, 주의력, 불안감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통이 동반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두뇌 보아도는 높게 나타나서 에너지 소모가 심해질 것입니다. HRV 지표에서는 HRV 역시 인덱스가 낮아서 심장 건강과 회복력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 우세로 긴장과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누적 피로도가 높아져서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 역시 단순히 어떤 생활 습관의 점검을 넘어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또는 이완 훈련 역시 스트레스 관리, 병원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이력 결과지입니다. 일반형 지표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주파수, 집중도, 두뇌 부하도와 HRV 지표들까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일반형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분석과 상담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역시 하나하나 우리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오늘은 에피소드 없이 지표들을 중심으로 거의 강의 중심으로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병의원에서 보는 그 심박 변이도까지 제가 다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일영에서 이의지 지표를 이제 그 활용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의 집중도와 두뇌 포화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 결과지를 같이 띄워 놓으면 좋은데 화면엔 띄워지지 않고 있어서 네, 주의 집중도입니다. 주의 집중도의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TBR은 세타, 베타 레시오 값을 가지고 봅니다. 저희 옴니에서는 네, 여기 있는 계산식처럼 세타분의 로우, 미드, 베타의 값을 주의 집중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값이 클수록 베타 파워의 활동이 좀 더 증가해지고 집중력이 잘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값이 낮아지면 느린 주파수, 즉 세타 파워가 우세해지면서 뭔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산만하거나 또는 피로도를 빨리 느끼거나 또는 집중력이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타 파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세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면 내가 지금 혹시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아우 졸려 이러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뇌에서 세타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두뇌 부하도입니다. 말 그대로 부하. 나의 뇌에 로드가 많이 걸린 상태이죠. 이 지표는 SEF 90을 가지고 봅니다. 즉, 뇌파의 파워 스펙트럼 중 90%를 포함하는 주파수 값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SF90이라는 것은 스펙트라 엣지 프리퀀시 90%의 약자로 뇌파 전체 에너지 중에서 90%가 포함되는 그 주파수의 상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파 에너지 분포의 끝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뇌의 각성이 높아져서 긴장이나 또는 집중 상태를 반영하게 되고 너무나 낮게 되면 물론 이제 적정 수준일 때는 이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게 되면 이제 뇌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완을 넘어서 두뇌 활동이 둔화된 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으면 고주파 활동이 많아서 두뇌 작업의 부하와 가부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눈을 감고 뇌가 좀 게으른 상태, 즉, 디폴트 상태에서 아이들 기본 뇌의 상태에서 뇌가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뇌를 보는데 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하게. 그렇다면 이 가부하, 두뇌 부하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또 지나치게 이게 뭐 한 10Hz, 12Hz 이하로 뭐 이렇게 낮게 나타나게 되면 뇌의 활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저주파가 지나치게 우세하게 출현함으로써 뇌의 그 어떤 피로 상태 또는 뇌 활동이 매우 낮은 상태, 둔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SF90 값, 두뇌 부하도는 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뇌파의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반형 지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그 결과지를 중심으로 봤었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이지 지표 역시 알파와 고베타, 즉 하이베타의 레시오 값을 가지고 봅니다. 따라서 고베타엔 20에서 30Hz 파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역시 긴장과 불안, 과도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리듬의 피크 프리퀀시입니다. 이것은 두뇌 정보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9에서 10Hz, 즉 알파 리듬의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유 리듬 이거 많이 보셨죠?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네, 이쪽에 세타 파워, 네, 여기서 알파 파워 부분인 8에서 12Hz 사이에 가장 높은 점, 피크 프리퀀시. 그리고 로우, 미드, 하이 베타, 그리고 감마 파워 이렇게 저희 파워 스펙트럼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때 가장 높은 자리, 그게 곧 프리퀀시, 그 주파수가 9에서 10Hz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이 피크 프리퀀시가 9Hz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둔화 또는 노인의 경우에는 어떤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또 우리 정상 성인의 경우도 이러한 그 앞에서 봤던 만성 피로, 또 너무 과한 스트레스들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무기력 상태로 빠지게 되거나 했을 때는 역시 이 피크 프리퀀시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물론 아동은 9헤르츠보다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인지기능 설명할 때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트레스 체크 지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네, 다음은 자운의 비대칭입니다. 이 자운의 비대칭 애시머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과는 가능한 친구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좌우 전두엽의 활동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인 이 좌우의 비대칭 지표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편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표에서 좌뇌에서는 알파 파워가 그리고 우뇌에서는 베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그 브레인 사이언스의 그 뇌파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좌뇌 활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균형이 유지되면 정서적 안정과 인지 균형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파 지표를 통해서 뇌의 스트레스 상태, 또 정보 처리 효율성, 그리고 정서적 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지표들입니다. 네, 다음은 HRV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HRV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1, 2강 때 제가 RST 이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렸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그래프에서 R에 해당하는 이 지표값의 간격 차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이 HRV의 대부분의 지표들입니다. 이 HRV 인덱스는 심장 박동 간격, 즉 RR 간격을 말하죠. 그래서 민 RR 값을 보는 것이라고 됐었는데요. 심장 박동 간격의 변동성을 수치한 값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심장의 회복력과 그리고 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V 인덱스가 높으면 회복력이 좋고 또 심혈관 건강이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 값이 낮으면 만성 피로나 또는 심장의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우 우세하게 되면 긴장과 불안, 각성이 강해지고 반대로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회복, 휴식, 이완, 완전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지표는 기량작용, 즉 균형을 유지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었죠. 즉, HRV는 단순히 어떤 심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력과 균형을 보여주는 역시 매우 중요한 생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입니다. 즉, 그래서 그 중에서 교감 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몸은 늘 긴장과 불안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항상 싸워, 막, 즉 전투 모드, fight 또는 flight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뇌파에서는 고베타 파워가 올라가서 불안과 각성이 과도해지고 알파 파워가 줄어서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HRV에서는 HRV 인덱스가 낮고 분당 심박수, 즉 BPM은 올라가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누적 피로가 높아진 상태로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만성 스트레스나 번아웃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쉼이라든지 심호흡, 유안과 같은 것을 통해서 회복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감신경이 낮고 부교감이 높을 때입니다. 이 패턴은 회복과 이완이 강한 상태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안정적이지만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게 되면 무기력이나 또는 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뇌파에서는 알파 파워가 올라가 안정된 어떤 이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피크 프리퀀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F 값이 9Hz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지 둔화라든지 또는 무기력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죠. HRV에서는 HRV 인덱스는 보통 양호하나 RR 즉 심박의 그 간격이 길고 또 분당 심박수가 낮아서 활동성이 떨어진 상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편안하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완이 어떤 활동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인지 활동과 같은 활동을 권장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동시에 항진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교감과 부교감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라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태는 두 축이 모두 과하게 올라간 상태라서 자율신경이 가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뇌파에서는 아까도 나왔었죠? 세타 파워가 높고 고베타, 하이베타가 높게 나타나는 서파와 아주 빠른 주파수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서파는 내후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베타는 긴장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HRV입니다. HRV 인덱스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불안정, 피로, 조절 불능, 즉 뭔가에 대한 어떤 충동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정이 아니라 역시 생활 리듬을 꾸준히 정돈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감과 부교감이 모두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때는 자율신경 전체 기능이 떨어져서 심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만성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파에서는 피크 프리퀀시가 낮고 알파파와 베타파워가 모두 낮아져 있는 전반적으로 뇌의 활동 상태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HRV에서도 인덱스가 크게 낮아진 상태이고 누적 피로도는 높은 상태로 보여지겠죠. 즉, 단순 피로를 넘어서 만성 피로, 우울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율신경 균형도와 누적 피로도입니다. 네, 앞에서 자율신경 균형도 하지만 균형을 이루지만 둘 다 너무 낮거나 둘 다 너무 높은 상태는 굳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네, 자율신경 균형도는 교감과 부교감의 비율을 보여주는 값이죠. 그래서 균형이 맞으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불균형하면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과항진이라든지 또는 모두 지나친 저활성 상태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다음은 누적 피로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업무,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은 우리를 누적 피로도 상태로 갖다 놓게 되죠. 네. 이 지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적인 어떤 자율신경의 기능의 저하를 보여주는데 그 값이 높으면 자율신경 회복력이 떨어져서 면역 약화나 만성 스트레스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값이 낮으면 회복력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지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장기적인 건강의 그 리스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 누적 피로도는 우리가 앞으로 쭉 관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겠죠. 네, 이제 전문가 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많죠. 이제 세 번째 지표. 일반형, 전문가 1형, 2형. 네, 2형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전문가 이형 지표는 앨리스와 메디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앨리스 결과지를 보면 앞에서 다른 전문가 이형이 그 개별 지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형태였다면 이 이형의 결과지는 그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서 건강과 그리고 회복 수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RV 타코그램 그리고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다양한 앨리스의 지표들을 한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균형, 누적 피로, 자율신경의 건강도 신체 활력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역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그래프죠. 이것은 HRV 타코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60초 동안 심장이 쿵쾅 하고 뛰는데 그 뛰는 간격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X축, 즉 가로에 해당하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숫자가 쓰여 있는 곳 있죠. 이 Y축은 RR 간격, 즉 심장이 뛰는 시간 간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뛰고 다음 박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은 앞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이 표준 범위 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심박 변이도입니다. 이 변수가 클수록 자율신경계가 더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일자로 이렇게 정렬된 것보다는 좀 더 구불 이렇게 가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했었죠. 저희 지난 시간에 퀴즈 했었죠.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심박은 일정하게 뛰는 것보다 약간의 간격차를 두고 뛰는 것이 더욱더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정하게 뛰게 되면 내부의 환경에 전혀 그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격을 편차를 두고 뛴다라는 것은 외부 환경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래프는 단순히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력과 그리고 균형을 한눈에 보여주는 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HRV 히스토그램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HRV 타코그램 그림을 보셨었죠. 이 타코그램은 60초 동안에 심박도 간격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위아래로 움직일수록 자율신경이 유연하고 건강하다고 했었죠. 지금 보시는 이 히스토그램은
앞에 그 나왔던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심박동 간격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한쪽으로, 네, 한쪽 방향에만 이렇게 뾰족하게 몰려 있다든지, 그럴 때는 심장이 매우 단조롭게 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넓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뾰족한 거나 차갑거나 별 차이가 없나요? 네, 이런 형태로 안정되게 그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심박이 뛰는 간격이 매우 다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코그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그 변화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앞에서 봤던 우리 타코그램과 히스토그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그 값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 방법에서의 차이입니다. 네. 보시는 지표는 이제 HRV 인덱스입니다. HRV 인덱스 많이 나왔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박 변이도를 수치화해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성과 그리고 회복력, 탄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여지는 이 그 결과지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9.22로 기준치는 약 6.04보다 높게 나타났죠. 이 상태는 심장이 건강하고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와도 네,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우리가 그 결과지에서 보시면 이 원형 그래프를 보실 수 있었죠. 이 원형 그래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교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분홍빛 비슷한 것은 부교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불안, 긴장, 초조 증상,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이 강진되면 이제 잘 기억하시죠? 무기력, 우울, 어지러움, 소화불량. 그래서 이유 없이 맨날 소화가 안 되고 이가 불편하고 뭐 이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네, 이럴 때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죠? 서로 비슷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네, 엔테이커니스티. 네.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 불안, 긴장, 소화도 안 되고 또 스트레스 적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유 없이 두통이 오고 이런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네, 지나치게 과항진으로 균형, 지나치게 저활성으로 균형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HRV에 대한 이제 분석 방식들인데요. HRV는 심박 변이도의 분석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영역 분석. 시간 영역 분석은 주로 이제 SDNN이라든지 RMSS와 같은 지표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것은 RR 간격의 평균값이나 표준 편차를 보는 방식입니다. 온리피스에서 지금 우리 지표지에서 결과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은 그 주파수 영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심박 리듬을 저주파인 LF 즉 로우 프리퀀시 0.04에서 0.15Hz 그리고 고주파인 하이 프리퀀시 0.15에서 0.4Hz로 나눠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주파수 영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LF와 HF, 교감과 부교감 신경인데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내는 리듬을 주파수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LF인 그 저주파는 교감신경의 활성을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높으면 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긴장, 스트레스,
불안 상태를 반영한다고 했었죠. 어, 또 그 HF인 고주파수, 부교감이죠. 이 부교감 신경은 특히 미주신경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높으면 휴식과 회복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피로가 쌓이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누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활성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졌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을 함께 보면서 지금의 상태가 긴장 모드에 있는지 아니면 회복 모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지표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몸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수치는 여기에 이제 피검사 건은 48로 적정한 범위에 속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부담이 없지만 긴장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반응이 쉽게 커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뇌파로 보면 스트레스가 높을 때 어떤 주파수 이제 아시겠죠? 네. 고베타, 하이베타가 올라가고 SEF 90 값이 높은 과각성 긴장 상태로 나타나죠. 반대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알파파워가 우세하게 쭉 나타나면서 네, PF 값, 프리퀀시 값이 쫙 깔끔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반면에 네. HRV 즉 심박변이도에서는 역시 스트레스가 높으면 네, 교감신경 LF 값이죠. 우리가 보는 지표에서는 LF가 증가하고 HF는 줄어서 교감신경이 우수해지는 현상을 보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적정 수준에서는 LF와 HF가 균형을 유지해서 HRV의 그 인덱스도 안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지금 나의 상태의 긴장도와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네, 다음은 누적 피로도입니다. 우리 전문가 일영에서도 이 지표에 대한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디드 퍼티그, 즉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얼마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루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만성 피로나 또는 면역력 저하, 이온도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누적 피로도가 이온수에 있을 때는 그렇죠. 면역력의 저하도 관련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에서 보면 누적 피로가 높게 되면 네, 이제 여러분들 답해 주실 수 있죠. PF가 피크 프리퀀시가 낮아지고 뇌의 처리 속도는 둔화되어지고 인지 기능은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고유 리듬이 보여지긴 하면서 세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기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로 나타날 수 있죠. HRV에서는 그렇죠. HRV 인덱스 값이 낮고 또 평균 HR, 즉 심박 변이도가 올라가면서 자율신경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즉, 누적 피로도는 몸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율신경 건강도입니다. ANS 헬스죠.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체적인 활동을 종합해서 산출한 값으로 심장의 박동, 호흡, 소화, 땀, 대사와 같은 우리 생리적 기능을 자율신경이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지표는 몸의 어떤 종합적인 자율신경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적표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런가요? 어쨌든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가 회복과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체 활력도입니다. 바디 바이텔러티입니다. 이 지표는 신체의 에너지와 무기력 수준을 종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즉, 몸이 지금 얼마나 활동할 힘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현재 상태가 활력으로 나타나면 에너지가 충분하고 또 회복도 잘 되어지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와 반대로 무기력으로 표시될 때에는 역시 뇌파에서는 PF 값이 낮아지고 세타파가 높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이런 상태로 보여지겠죠. 또 활력 상태에서는 HRV 인덱스가 높고 분당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지표를 내담자의 몸 에너지, 배터리의 잔량, 당신이 지금 몸 에너지의 잔량이 어느 정도 상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RV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들을 뇌파의 상태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일반 결과자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병원 전용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HRV의 기본 파라미터와 그 주파수 영역별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 이쪽에서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스트레스 지수, 우울, 활성도, 그 다음에 바디 바이탈리티, 즉 신체 활력도와 누적 피로도와 같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부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가 이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RV 인덱스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HRV 인덱스는 뭐다? 네, 심박 변이도의 전체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은 높을수록 건강하고 또 자율신경계의 안정과 회복력이 좋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아래는 이제 민 HR 앞에서는 이제 주로 안 나왔던 지표죠. 즉 평균 심박수입니다. 심박수의 즉민 하트레이트입니다. 즉 성인의 정상 안정 범위는 60에서 80회 정도입니다. 네, 심박수가 높아지면 EEG에서는 어때요? 고베타가 올라가고 SEF 즉 뇌파에서 SF 값은 증가하고 긴장과 과각성으로 보여지겠죠. 반대로 심박수가 낮아지면 부교감이 우세하고 PF 값은 안정되고 알파파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HRV와 평균 심박수는 단순히 심장의 어떤 박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파와 연결된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함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박 변이도입니다. 그래서 RR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정기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억하시죠? 아까 앞에서도 제가 그렸는데 PQRST 이게 번져집니다. 어, 저는 이미 그렸는데 늦게 나타나면서 그래프가 네. 이때 네. P, Q, R, S, T 포인트죠. 이 파형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두 강에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그려지는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이 R 지표의 그 간격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이 피검자는 평균이 708이네요. 분당 심박수로 환산하면 약 85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우리가 732에서 930 밀리세크 정도죠. 즉 60에서 80회 범위보다 약간 빠른 편이라서 교감신경이 다소 우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R 간격이 짧아지면 그렇죠?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로 긴장,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그와 반대로 이 길이가 길어지면 안정과 회복 상태를 반영합니다. 뇌파와 연결해서 보면 이 RR 간격이 짧을 때는 고베타가 증가하겠죠. 하이베타. 그리고 두뇌의 부하도, 과부하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R 간격이 길어질 때는 알파 파워와 피크 프리퀀시가 안정되며 회복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SDNN입니다.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NN 인터벌. 즉, 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즉 PQRST에서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N은 거기에 노트에도 있지만 normal to normal interval. 즉, 이 일정하게 뛰는 이 시간 간격의 변동을 말하는데 이 변동의 표준 편차값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장박도 간격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이 HRV는 PQRST에서 알파의 간격을 가지고 모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역시 유연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낮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긴장이 되어지거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30ms이면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20에서 30ms는 다소 낮은 편. 그리고 20ms 미만은 회복력이 아주 많이 저하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스트레스나 누적 피로도가 이렇게 누적되어지게 되면 자율신경이 긴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따라서 이주와 연결해 보면 이 경우에는 역시 PF 값은 낮고 세타 파워가 증가해서 피로와 인지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을 경우 즉 SDN에는 회복과 회복력과 그리고 피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 LF, HF 봤죠? 교감, 부교감. 네, 신경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TP, 이것은 토탈 파워입니다. 즉, LF와 HF를 포함한 전체 자율신경의 활동량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지표죠. 만약에 이 TF 값이 크게 되면 고감과 부교감 모두 활성화되어서 작동하면서 회복력과 반응성이 좋은 상태. 낮으면 두 신경이 모두 위축되어서 피로나 스트레스 누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LF와 HF가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TF는 전체적인 숲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SNS, PNS로 나눠서 봅니다. SNS는 교감신경, 즉 Sympathetic Nervous System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과 각성 상황을 반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치가 높게 되면 긴장 불안 상태가 높은 걸 의미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낮으면 그 반응성이 떨어져서 활력이 부족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죠. 다음은 PNS, 부교감 신경입니다. 패러심파스틱 너버스 시스템을 말하고 있죠. 역시 이것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도 역시 기량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근데 교감이 과도하면 불안, 부교감은 회복을 담당하지만 또 지나치면 무기력과 피로, 우울로 떨어지게 돼서 회복력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플랫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HRV에서 세 가지 지표를 봤죠? 타코그램,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 페이지 플랫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역시 이 데이터를 단순히 어떤 직선 그래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좌표를 가지고 역시 시각화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지면 회복력과 균형이 양호한 상태. 그와 반대로 좁고 뭉치거나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상태면 스트레스 누적이나 불안 정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그램은 시간, 히스토그램은 분포, 이 페이지 플롯은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호흡시 심박동 측정 결과입니다. 우리 이제 병원 전문지로 이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 시호를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시 심박동 측정 결과와 우리 그 결과지에서 뇌파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월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옴니핏은 매우 간단한 그 장비이긴 하지만 중추신경과 매우 복잡한 그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계를 핵심적인 지표들만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뇌와 심리, 신체 건강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저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제가 직접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갔죠. 드릴 말씀은 너무 많고 설명해 드릴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들이 한 시간이어서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혹시 실시간 질문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올라온 게 있을까요? 음. 혹시 없으면 그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주시고 온라인에도 주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옴니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잘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지표에 대한 궁금한 점, 또 결과지에 대해서 해석이 난해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호흡시 심박동 측정 결과 이것도 해석할 때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이제 뇌파 지표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그 옴니핏 사용을 원하실 때 협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고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 강의 피드백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 피드백은 저 강의 평가도 좋습니다만 그거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형식으로 좀 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주죠.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마음의 휴식과 그 다음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 매우 풍성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9월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강의에서 더욱더 네, 어떤 우리 선생님들에게 현장에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